자본주의라는 것의 정의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동네 파리바게뜨에 가서 식빵을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식감이 부드러우며 특히 토스트 했을 때 겉이 유난히 바삭한 우유 식빵을 구입했고 그 값으로 2,500원을 지불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우유 식빵을 직접 먹을 목적으로 구입했다면 제가 지불한 그 2,500원은 그냥 돈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그 식빵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돈을 벌기 위해 식빵을 구입한 것이라면 그때 제가 지불한 돈 2,500원은 바로 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란 돈을 벌기 위한 돈을 뜻하는 것이며 또 그래서 자본주의란 단순한 소비주의가 아닌 돈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그 사회의 핵심 목적이자 생활이자 철학이자 시대정신인 바로 그런 사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돈이 전부인 세상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안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의 동기는 바로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엘레강스하게 포장을 한다고 해도 일도, 전쟁도, 공부도, 인간관계도 그리고 때로는 사랑마저도 모두 경제적 이윤 창출을 배경 동기로 두고 있는 것이며 그런 면에서 자본주의는 하나의 경제 이데올로기보다는 종교로 보는 게 더 이해가 빠릅니다. 자본주의 안에서 사람들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돈을 가장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무려 회사를 다닙니다. 사실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에게 있어 공기처럼 물고기에게 있어 물처럼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안에서는 그게 행위이던 동기이던 사상이던 잘 포장된 그 겉부분을 모두 걷어내면 예외 없이 그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돈 때문에 일어나고 벌어지며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적어도 자본주의 안에서는 천박하고 상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거의 약간의 성스러움까지 품고 있을 정도로 일종의 종교적 행위가 됩니다. 자본주의 안에서 돈은 상스러운 것이 아닌 성스러운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긴 이야기는 약 1000년 전 중세시대 유럽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아주 단순해서 세상은 딱 3계급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먼저 소수의 귀족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성직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돈이란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부는 오직 토지, 즉 땅으로만 계량화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영어로 부동산을 뜻하는 단어 real estate은 리얼, 진짜, 에스테이트, 재산, 즉 유일한 진짜 재산은 오직 부동산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왕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모든 땅은 그 나라의 왕의 소유였습니다. 왕의 모든 권력은 바로 부동산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중세 왕들은 그 나라 최고의 건물주이자 지주인 갑부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영국의 왕실은 지금도 크라운 에스테이트라는 재단을 통해 현재 런던 내에만 우리 돈 약 20조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담동에 해당하는 런던의 노른자 땅 리젠트 스트리트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땅과 건물들을 가지고 있고 여왕 소유의 랭카스터 영지만 해도 미국 맨하탄 크기의 3배에 달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만 그런 것이고 비공식적으로는 캐나다와 호주에 우리 돈 수백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수많은 회사와 재단들을 통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왕들은 그 엄청난 땅을 귀족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귀족들이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빛나는 멋진 갑옷을 입고 거대한 말에 올라타 군사들을 부리는 그 멋진 기사들을 말합니다. 기사들은 왕이 위험에 빠졌을 때나 그의 부름이 있을 때 또는 국가가 전쟁을 해야 할 때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반드시 달려와야 합니다. 기사들은 왕에게 귀족 자귀를 수여받고 계약 옵션으로 땅을 제공받는데 그때 그 땅에 살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소유권도 함께 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생산하는 모든 생산물에 대해 왕에게 보낼 세금을 빼고는 모두 우선권을 가집니다. 때문에 귀족들, 그러니까 기사들은 절대 일을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늘 넘치도록 풍족한 사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기사들이 영지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권리 중 또 하나는 바로 초약권이었습니다. 누구든 결혼을 하면 그 신부는 첫날 밤을 바로 기사와 지내야 했습니다. 물론 그 선택권은 기사에게 있었고 그들이 모든 초약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그 초약권은 후에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귀족들을 무너뜨리는데 중요한 동기 중 하나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동의하겠지만 만약 내 결혼식에서 내 영주가 초약권을 행사했다면 당장이야 힘이 없어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며 참겠지만 속으로는 그 영주의 제삿날을 이미 정해놓고 그 목을 딸 기회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나중에 찾아옵니다. 당시 왕과 기사들은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농민들이 생산해서 바쳤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편히 먹고 마시며 사는 것 외에 딱히 그 많은 부를 행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십자군 원정입니다. 십자군 원정은 중동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레반트 지역의 지배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유럽의 주요 나라들이 군대를 파견하여 치렀던 아주 긴 전쟁입니다. 1095년부터 1291년까지 거의 200년 동안이나 지속된 십자군 원정은 유럽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옵니다. 처음에는 꽤 그럴듯한 종교적인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십자군 원정은 점점 그냥 약탈 전쟁으로 변해갑니다. 당시 중동은 아시아와 교류도 활발했고 문명의 수준도 유럽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유럽이 60년대 수준의 중국이었다면 그때 중동은 이미 엄청 잘 나가고 있던 수준의 90년대의 일본 정도 되었습니다. 전자제품은커녕 아직 공중전화도 없던 시절의 사회와 휴대폰 CD 플레이어와 디카 그리고 핸드폰까지 누리고 있던 사회 정도의 어마어마한 문화적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중동에 쳐들어가 승리를 거두며 해당 지역의 지배권을 빼앗은 유럽의 왕들과 기사들은 그곳에서 약탈한 물건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신기하고 끝내주는 물건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십자군 원정은 신의 땅을 되찾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에서 유럽에 내다 팔 비싼 물건들을 약탈하기 위한 전쟁으로 변질됩니다. 십자군 약탈을 통해 중동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물건들이 매년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양파 10포대와 염소 한 마리를 물물 교환하던 것이 이제는 그 품목의 수와 종류가 너무도 많아지며 더 이상 물물 교환 방식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고 커다란 변화가 농민들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사회에 물건이 넘쳐나고 상업적 거래가 활발해지자 많은 농민들은 농사를 그만두고 상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족쇄처럼 자신들을 묶어두던 그 지긋지긋한 토지를 떠나 완전히 독립적인 상인이라는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거래가 매우 활발했던 만큼 이들 상인들 중 일부는 커다란 재산을 쌓게 됩니다. 게다가 이때에는 화폐를 통한 수월한 거래 방식만큼이나 고리대금업처럼 돈 자체를 수단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금융업 또한 빠르게 발전하게 되어 상인들 중 일부는 사업과 금융업으로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됩니다. 유럽의 고리대금업이 처음 등장했을 때 교회는 그것을 불경한 것으로 여겨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아주 나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랬던 교회가 돈맛을 한번 보더니 완전히 변합니다. 많은 영주들이 십자군 원정을 떠나며 더 이상 자신의 땅을 관리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영지 관리를 당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었던 교회에게 위탁했는데 위탁받은 영지가 많아지자 교회는 점점 더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기관으로 진화해가며 부동산으로부터 가장 많은 부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완성시켜갑니다. 또한 과거 2차 대전 때 많은 유대인 부자들이 나치에게 희생되며 그들의 예치금을 꿀꺽하여 큰 부자가 되었던 스위스의 많은 은행들처럼 십자군 원정에서 돌아오지 못한 그 수많은 영주들의 땅 역시 고스란히 교회의 소유가 되어 당시 교회는 마치 하루에 로또를 수백 번씩 당첨되는 것만큼이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유럽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돈을 가장 효과적으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돈 불리는 데에는 역시 고리대금업보다 좋은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유럽에서 가장 큰 고리대금업자가 됩니다. 화폐와 고리대금업의 등장으로 그 이전에는 아주 단순하고 깔끔했던 계급의 선이 불분명해집니다. 돈에 의해 힘의 균형이 재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귀족들은 동방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신기한 물건들을 구입하기 위해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토지를 상인들에게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상인들, 그러니까 귀족과 농민 중간에 있던 중간계급들은 돈에다 이제는 토지까지 손에 쥐게 되며 새롭게 재편된 세상에서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들 부자 상인들, 그러니까 원래 농민이었다가 상인이 되어 커다란 부와 권력을 얻게 된 중간계급들을 부르주아라고 부릅니다. 부르주아라는 단어의 뜻은 핏줄이나 태생이 아닌 자신
자신의 힘으로 권력에 오른 자라는 뜻입니다. 부르주아들은 이제 돈에다 토지까지 갖게 되었지만 그들에겐 아직 공식적인 계급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왕과 귀족 아래 존재하는 예전의 농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부르주아의 눈에 이제는 힘도 없는 귀족들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게다가 토지도 빼앗기고 힘도 약해진 일부 귀족들이 상인들에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 자신들의 남은 영지에서 통행세 같은 이상한 세금을 받기 시작했고, 또 가진 게 힘뿐인 기사들이라 군대를 몰고 다니며 상인들을 습격하여 말하자면 도적대가 된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르주아들은 이 쓸모없는 귀족들을 처리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왕에게 갑니다. 부르주아들은 왕에게 엄청난 돈으로 정성껏 로비를 했습니다. 왕은 알아서 큰 돈과 선물을 상납하는 부르주아들이 참 예뻤습니다. 그리고 부르주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 실제로 그 귀족들, 그러니까 기사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역시 아주 귀찮고 거슬리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들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은 자신의 돈으로 잘 훈련된 용병들을 유럽 전역에서 구입할 수 있었고 그 대가로 땅을 떼어줄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귀족들은 자신이 그토록 예뻐하는 부르주아들의 사업에 큰 방해를 주는 해충 같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왕과 부르주아들의 이해관계는 잘 맞아떨어져 그들은 함께 귀족들을 몰아낼 궁리를 합니다. 우선 왕이 비트를 주자 부르주아들이 움직였습니다. 농민들을 선동하여 유럽 전역에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모든 난리를 쿨하게 눈감아 버립니다. 농민들은 귀족의 성으로 쳐들어가 그들을 끌어내어 그동안 귀족의 발 아래서 받았던 모든 서름을 광기에 가까운 분노와 함께 토해냅니다. 아마도 그 중에는 초야권으로 신부의 첫날 밤을 빼앗겼던 남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럽 전역에서는 그동안 사치만 부리며 편하게 살던 수많은 귀족들이 성에서 끌어내어져 불에 타 죽거나 사람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는 광경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귀족들이 간단히 처리가 되자 왕과 부르주아들은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또 하나의 대상을 처리할 궁리를 합니다. 바로 유럽 최고의 부자 교회였습니다. 안 그래도 왕과 교회는 서로 껄끄러운 사이였습니다. 교회는 사사건건 왕이 하는 일에 교황을 통한 신의 허락을 강요했고 왕은 그게 짜증났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가져가야 할 엄청난 양의 부동산과 세금을 교회가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은 부르주아들과 다시 한번 협력하여 교회를 무너뜨릴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들은 얼마 전 귀족들을 몰아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일반 시민들을 부추겨 종교혁명을 일으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도모하는데, 실제로 그 방법은 기가 막히게 잘 먹혀들어 교회는 순식간에 그 모든 권력과 부를 왕과 부르주아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제는 귀족도 없고 교회의 힘도 완전히 쪼그라들게 되어 세상은 왕과 부르주아들의 차지가 됩니다. 왕의 비호 아래 교회에서 빼앗은 부까지 더해져 부르주아들은 마치 고삐가 풀린 것처럼 유럽 전역에서 부동산에서 고리 대금업까지 닥치는 대로 사업을 전개하며 거의 빛의 속도로 재산을 늘려갑니다. 한편 이때 부르주아들은 올드보이도 울고 갈 반전을 준비합니다. 바로 왕을 처리할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 2부에서 이어집니다. 대한독립 만세. 감사합니다.